여러분, 악마를 본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여러분은 절대 그 얼굴을 모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가장 믿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절대 속을 일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닫고 말았습니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의 소나귀에서 놀아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들은 결코 우리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미소를 짓고 다정한 목소리로 다가오죠. 그리고 우리가 깨달을 즈음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악마보다 더 무서운 5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절대 이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혹시 단체 카톡방에 들어가 있나요? 아들이 보내준 카톡방이었어요. 지역 단톡이라길래 그냥 있었는데 다들 정부 지원금 신청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만 안 하면 손해일 것 같아서 신청했는데 2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피해 사례가 요즘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더 이상 전화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카톡 단체 톡방에서 우리의 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들의 수법이 너무도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느 날 갑자기 단톡방에 초대되었습니다. 처음엔 별다른 의심 없이 들어가 보니 다들 활발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건강정보, 지역 소식, 생활 꿀팁 같은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그래서 이건 안전한 곳이구나 하고 안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자 슬슬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번에 정부 지원금 신청하셨어요? 이 투자 정말 대박이에요. 선착순이에요. 저도 사실 망설였는데 해보니까 진짜 좋네요. 이쯤 되면 조금 불안해지실 겁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참여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여기서 딱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죠. 나만 안 하면 손해 아닌가? 바로 이 순간이 사기꾼들이 노리는 결정적인 타이밍입니다. 그들은 단체 톡방을 이용해 우리의 심리를 철저히 조종합니다. 단톡방 사기꾼들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첫째, 믿을 만한 사람처럼 위장합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년, 길게는 1년 동안 꾸준히 신뢰를 쌓습니다. 카톡방에는 가짜 피해자, 가짜 투자 성공담을 올리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누군가는 공무원, 누군가는 금융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럴싸한 프로필 사진을 걸고 친절하게 말합니다. 둘째, 비트코인, 해외 주식, 선물 투자를 미끼로 사용합니다. 요즘 가장 많이 쓰는 수법 중 하나가 비트코인과 해외 선물 투자입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사야 한다며 전문가들이 다 예측했다고 말합니다. 해외 주식으로 큰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소액으로 시작해서 하루 만에 30% 수익이 가능하다고 장담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비트코인 투자 사기의 경우 처음에는 실제 비트코인 투자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가짜 플랫폼입니다. 돈을 입금하면 아예 출금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짜 거래 내역을 보여주며 수익이 난 것처럼 속인 뒤 더 많은 돈을 넣도록 유도합니다. 해외 주식과 선물 투자 사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브로커를 통해 거래해야 한다며 가짜 사이트를 안내합니다. 초반에는 조금 수익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모든 돈을 날리게 됩니다. 출금을 요청하면 절차가 필요하다며 추가 입금을 요구하거나 아예 계정을 삭제해버립니다. 셋째,
인증된 전문가라는 가짜 신분을 사용합니다. 나는 금융 전문가라며 투자로 10억을 벌었다고 소개합니다. 제 VIP방에서는 검증된 정보만 공유된다며 가입을 유도합니다. 무료 리딩방에서 수익을 내게 한 뒤 결국 유료 강의나 투자를 유도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추천하는 투자처는 대부분 사기입니다. 넷째, 급하게 행동하게 만듭니다. 오늘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 기회 놓치면 후회하실 거예요. 다들 이미 했어요. 선생님만 안 하면 나중에 서운해하실걸요. 이런 말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단체 카톡방에서 사기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다섯째, 생각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바로 결제하셔야 해요. 지금 안 하면 늦습니다. 저도 이미 했어요. 괜히 망설이지 마세요. 이런 말들이 쏟아지면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특히 주변에서 다들 좋다고 하면 나만 빠지는 게 두려워집니다.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의심할 수 없는 것을 의심하라. 하지만 우리는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다들 믿는 것 같으면 나도 믿는다. 바로 이 순간 사기꾼들의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한 50대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언니가 초대한 방이었어요. 처음엔 별 얘기 없이 동네 소식도 나누고 좋은 정보도 공유하고 그랬죠. 그런데 갑자기 이거 해보면 돈이 정말 잘 벌린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저 빼고 다 하는 것 같아서 결국 전 재산을 날렸습니다. 또 다른 60대 피해자의 이야기입니다. 정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길래 링크를 눌렀어요. 공식 사이트처럼 보여서 그대로 정보를 입력했죠. 그런데 며칠 뒤 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걸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우리의 심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단톡방 사기, 이렇게 대처하세요. 단톡방에서 돈 이야기가 나오면 즉시 나가세요. 선착순, 마감 임박, 비공개 정보라는 말이 나오면 100% 사기입니다. 정부 지원금, 투자 정보는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짜 후기가 많으니 믿을 수 있는 지인을 통해 검증하세요. 모든 결정 전에 가족과 상의하고 최소한 1시간이라도 고민하세요. 율곡 2인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사기꾼들은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순간을 노립니다. 순간의 방심이 평생을 후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악마보다 더 무서운 두 번째 유형. 그들은 이렇게 당신을 조종합니다. 두 번째, 다 너 위해서 그러는 거야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60대 초반의 김정희 씨는 30년 된 친구 미영 씨를 늘 믿고 따랐습니다. 미영 씨는 처음부터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정한 말로 정희 씨를 걱정해 주었고 좋은 정보를 나누며 늘 챙겨 주었습니다. 나는 내가 손해보는 거 정말 못 보겠어. 넌 너무 착해서 문제야. 사람들이 널 이용하는 거야. 나만 믿어. 내 인생 진짜 잘 풀릴 거야. 정희 씨는 미영 씨의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 친구만큼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미영 씨는 보험을 하나 추천했습니다. 이거 가입하면 내 노후가 보장되는 거야. 내가 아는 사람이 보험 쪽에서 일하는데 절대 손해 안 봐. 정희 씨는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영 씨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내가 너 생각해서 알려준 건데 내가 이렇게 나오면 나도 서운하지. 넌 나를 못 믿어? 30년 친구한테 이럴 수 있어?
정희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친구를 의심하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래, 네가 추천한 거니까 하며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미영 씨는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주식 좀 해야 해. 이거 확실한 정보야. 나만 알고 있는 건데 너한테 특별히 말해주는 거야. 정희 씨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미영 씨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결국 그녀는 미영 씨가 추천한 주식에 돈을 넣었습니다. 그 후 몇 달 뒤 주식이 폭락했고 정희 씨는 전 재산의 반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영 씨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 나도 손해봤어. 어쩌겠어. 이런 게 투자지. 정희 씨가 원망이라도 할까봐 미리 선수를 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친구를 믿어서 돈을 쓴 게 아니라 친구의 뜻을 거스를 용기가 없어서 돈을 날린 것이었다는 걸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본다.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죄책감이 든다. 분명 내 생각과 다르지만 결국 상대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게 된다.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면 당신은 지금 누군가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조언하는 척, 배려하는 척 하지만 사실은 당신의 선택을 빼앗고 당신을 지배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부터 이들이 사용하는 수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의견을 제시하는 척하면서 당신의 선택권을 없앱니다.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게 맞아. 넌 결정만 하면 돼. 근데 솔직히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아니야? 이 말에 걸려들면 우리는 결국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내가 결정을 내린 것 같지만 실은 상대가 유도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반대하면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난 너 생각해서 말하는 건데 넌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봐? 너 때문에 나까지 힘들어. 내가 너 안 챙기면 누가 챙기겠어? 이런 말을 듣다 보면 내가 이 사람을 실망시키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결국 그래, 그냥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낫겠지 하고 순응하게 됩니다. 셋째,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친절을 베풉니다. 처음에는 도움이 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조언을 해주고 도와주고 고민도 들어줍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친절이 의무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내가 해준 게 얼만데 너 이럴 수 있어? 나였으면 너한테 이런 식으로 안 했을 거야. 이제부터는 그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그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스스로 그 틀 안에 갇혀버립니다. 그렇다면 이들로부터 조종당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내가 이 결정을 진심으로 원해서 하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정말 원하는 선택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마음 한구석에서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그건 내 결정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거절한다고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부탁을 거절할 때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힘들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종하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양보하면 계속해서 그 기대가 이어질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 이건 너를 위한 거야 라고 말한다면 고마워 하지만 내가 결정할게 라고 답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같은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조종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면서 상대를 압박합니다. 이때 정면으로 반박하면
더 큰 갈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넘기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을 받았다고 계속 의무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조종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때 너 도와줬잖아 라는 식으로 상대를 붙잡아 둡니다. 하지만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평생 빚진 듯이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정말 고마웠어. 하지만 이번 결정은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말하며 의무감을 떨쳐내야 합니다. 조선의 철학자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조종하는 것은 비 오는 날 젖은 옷과 같다. 처음에는 무겁지 않지만 결국 몸을 가라앉힌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이었지만 어느 순간 내 삶이 상대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다면 그 관계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조종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스스로 내리는 선택이 가장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악마보다 더 무서운 세 번째 유형, 당신을 천천히 갉아먹습니다. 세 번째, 내가 오늘 지갑을 안 가져왔는데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형님, 제가 오늘 지갑을 안 가져왔네요. 이따 이체해 드릴 테니까 먼저 결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창훈 씨는 직장 동료 박진수 씨와 5년 넘게 함께 일했습니다. 점심도 같이 먹고 가끔은 퇴근 후 술 한 잔도 했습니다. 특별히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직장에서 서로 챙겨주는 정도의 관계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점심을 먹었는데 박진수 씨가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오늘 지갑을 깜빡했네요. 먼저 결제 좀 해주시면 이따 바로 이체해 드릴게요. 크게 고민할 것도 없었습니다. 점심값 9,000원. 대단한 돈도 아니었고 진짜 깜빡했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요, 뭐 이따 보내세요. 그런데 저녁이 되어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바쁜가 싶어 그냥 넘겼습니다. 내일이면 주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박진수 씨는 그날 이후로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애초에 큰 돈도 아니었고 돈 달라는 말을 꺼내는 것도 민망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형님, 삼각대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주말에 가족 사진 좀 찍으려는데. 그렇게 삼각대를 빌려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형님, 다음 주까지 쓰고 돌려드릴게요. 아, 깜빡했네요. 다음번에 가져올게요. 어제 챙겨왔는데 오늘 놓고 나왔어요. 이 핑계, 저 핑계. 어느 순간부터 내 물건이 저 사람 물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의였습니다. 밥 한 끼 먼저 계산해 준 것뿐이었습니다. 삼각대 한 번 빌려준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쌓이고 보니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습니다. 신기한 건 이런 사람들은 절대 먼저 미안하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정신이 없어서 그랬네요. 형님도 가끔 깜빡하실 때 있잖아요.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래요? 잘못한 건 분명 저쪽인데 어느새 내가 깐깐한 사람이라도 된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 처음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금액, 작은 부탁, 부담스럽지 않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둘째, 자신이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 정도 사이에 그런 걸 따지나요? 셋째, 한 번 넘어가면 계속 반복됩니다. 한 번 빌려주고, 한 번 먼저 계산해주고, 한 번 이해해주고. 그러다 보면 언제부터인지 나만 손해보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넷째, 상대가 먼저 요구하지 않아도 슬쩍 떠보는 말을 합니다. 형님, 그거 어디서 샀어요? 좋아 보이네요. 요즘 돈이 좀 빠듯하네요. 한동안 점심값 대신 내주시면
나중에 한번 쏠게요. 뭐 농담이에요. 처음엔 그냥 말처럼 들리지만 결국엔 부탁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정확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이체는 언제쯤 가능하세요? 그때 빌려간 삼각대, 이번 주 안에는 꼭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상대는 영영 모른 척할 것입니다. 둘째, 돈이나 물건이 오가는 관계는 철저히 따져야 합니다. 밥값 더치페이 하기로 했으니까 이번에는 정확히 정산합시다. 이번엔 제가 냈으니까 다음엔 꼭 사주세요. 셋째, 상대가 무안해하거나 오히려 화를 낸다면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한 말을 했는데도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분 나빠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철학자 루소는 말했습니다. 사소한 도둑은 형벌을 받고 큰 도둑은 왕이 된다. 처음엔 작은 손해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손해가 쌓이면 결국 내 인생에서 무시할 수 없는 손실이 됩니다. 여러분 곁에도 있지 않습니까? 늘 빌려가고, 늘 먼저 내게 하고, 늘 받기만 하는 사람. 그들이 아무렇지 않게 하는 말들 속에서 결국 손해보는 것은 당신입니다.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참으며 잃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단호하게 선을 그을 것인가. 착한 얼굴 뒤에 숨은 도둑들, 이제는 끊어내야 할 때입니다. 악마보다 더 무서운 네 번째 유형, 그들은 당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듭니다. 네 번째, 힘들어 죽겠다라는 말 달고 사는 사람 있나요? 미경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하니? 애들도 엄마라고 따르지도 않고 남편은 매일 늦게 들어오고 나는 도대체 언제 행복해질 수 있을까? 60대 후반의 최미경 씨는 매일 같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2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처음에는 안타까운 마음에 진심으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래, 요즘 정말 많이 힘들겠구나. 나라도 내 얘기 들어줄게. 몇 개월 동안 같은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때로는 직접 만나 함께 고민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친구의 고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넌 좋겠다. 자식들도 속 안 썩이고 남편도 성실하잖아. 나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처음에는 친구가 너무 힘든 상황이라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미경 씨는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와 대화하고 나면 항상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해도 친구는 곧바로 말을 끊고 다시 자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너 그런 말하면 안 돼. 나는 너보다 더 힘들어. 좋은 일이 있어도 축하받기는커녕 비교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넌 인생 참 편하게 사네. 나는 죽을 만큼 힘든데. 그제야 미경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친구는 진짜로 위로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행을 이야기하며 남의 공감과 죄책감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함께 공감하는 관계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신만 일방적으로 감정을 소모하는 관계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들은 늘 힘든 척, 불행한 척하며 상대의 감정을 짓누릅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정말 아무런 희망도 없어. 너라도 내 얘기 들어줘야지. 나는 너밖에 없어. 이런 말을 반복하면서 상대가 자신을 계속 위로해 주도록 만듭니다. 처음에는 안타까운 마음에 돕고 싶지만 나중에는 마치 내가 상대를 책임져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좋은 일이 생겨서 이야기를 하면 이들은 축하해 주지 않습니다. 넌 좋겠다. 나는 평생 이런 거 한 번도 못 해봤는데. 부러워. 나는 그럴 운도 없나 봐. 너는 항상 행복한 일만 생기는구나. 나는 뭐가 잘못된 걸까? 이런 말을 듣고 나면
기분이 좋을 수 없습니다. 처음엔 미안한 마음이 들고 다음부터는 상대 앞에서 좋은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게 됩니다. 상대방은 본인의 불행만 이야기하고 나는 맞장구만 치는 관계가 됩니다. 아무리 도와줘도 변화가 없습니다. 해결책을 제안하면 항상 부정적인 반응이 돌아옵니다. 그렇게 해보는 건 어때? 라고 하면 아니야, 그건 안 돼. 나는 그런 거 못해. 라고 답합니다.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하면 그것도 별로야. 해봤는데 효과 없었어.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행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불행해야만 관심과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60대 초반의 김영수 씨는 같은 동네에 사는 오랜 친구와 자주 어울렸습니다. 그 친구는 항상 세상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고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이야기만 늘어놓았습니다. 자식놈들은 부모한테 신경도 안 쓰고 마누라는 맨날 잔소리만 해대고 내가 이렇게 살려고 열심히 일했나 싶어. 처음에는 안타까운 마음에 공감도 해주고 이야기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김영수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친구는 언제나 같은 하소연을 반복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변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형,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라고 해결책을 제안해도 아휴, 그게 되겠냐? 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뭔가 도와주려고 해도 늘 아냐, 소용없어. 라는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김영수 씨도 이유 없이 피곤해지고 이 친구와의 만남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친구의 전화를 받지 않고 모처럼 가족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왜 전화 안 받았어? 요즘 나한테 무슨 일 있는지도 궁금하지 않지? 화가 난 듯한 목소리에 순간 당황했지만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는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니라 나의 감정을 쥐고 흔드는 관계였다는 것을요. 이제부터는 감정을 짓누르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방법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대화를 시작할 때부터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30분만 이야기할 수 있어. 라고 미리 선을 그어야 합니다. 만약 상대가 계속 불행한 이야기를 늘어놓는다면 오늘은 좋은 이야기만 하기로 해요. 라고 분위기를 바꿀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상대가 해결책을 거부할 때는 더 이상 대화를 지속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구나. 그럼 원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봐. 라고 말하고 한 걸음 물러서야 합니다. 계속해서 해결해 주려고 하면 상대는 더 의존하게 됩니다. 상대의 감정을 떠안지 않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나는 이 사람을 돕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의심이 들 때는 한번 멈춰서 관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조선의 철학자 다산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우울이 10사람의 기쁨을 삼킨다. 동정이 지나치면 독이 된다. 우리는 누군가의 고민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민이 나의 삶을 잠식하도록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상대의 불행을 함께 짊어지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삶을 지키기 위해 단호한 결정을 내릴 것인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악마보다 더 무서운 5번째 유형. 그들은 친절한 얼굴로 당신을 공격합니다. 5번째, 나니까 너 챙겨주는 거야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넌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걸? 나 아니면 누가 널 챙겨줘?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상대를 통제하려는 말입니다. 이들은 관계를 무기로 삼아 우리를 올가맵니다. 가족, 친구,
직장 상사, 심지어 배우자까지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나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결국 스스로를 그들에게 의존하도록 만듭니다. 60대 중반의 한 여성, 이정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30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 내가 없으면 어떻게 살래? 돈 관리도 못하는 주제에 내가 없으면 한순간에 거지 되는 거야. 처음에는 그냥 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신도 모르게 남편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안의 경제권은 남편이 쥐고 있었고 정숙 씨는 용돈을 타서 생활했습니다. 그녀가 무언가 결정을 하려고 하면 남편은 항상 비웃듯 말했습니다. 내가 그런 걸 뭘 알아? 그냥 내 말 들으면 돼.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원하는 건 그녀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뜻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관계라는 이름으로 나를 지배하는 사람들. 이들은 절대 대놓고 위협하지 않습니다. 대신 심리적인 압박을 주고 결국 우리가 스스로 갇혀버리도록 만듭니다. 이들은 이렇게 당신을 올가맵니다. 첫째, 심리적 의존을 유발합니다. 너나 없으면 어떻게 할 건데? 내가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을 것 같아? 이런 말들을 반복하며 상대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자신이 없으면 상대가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느끼게 만들죠. 그러다 보면 결국 상대는 스스로 결정을 내릴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둘째,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내가 널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너 이러는 거 너무하다. 배은망덕하네. 난 다 너 잘 되라고 했는데. 이들은 항상 자신이 희생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거부감을 느끼거나 독립하려 하면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셋째, 관계를 이용해 압박합니다. 너 엄마한테 이러는 거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친구끼리 이 정도는 해주는 거잖아. 이런 말에 걸려들면 우리는 쉽게 반박하지 못합니다. 부모, 배우자, 친구, 직장 동료 같은 끊을 수 없는 관계일수록 이들은 더욱 강하게 우리를 조종합니다. 조선의 철학자 율곡이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시선과 감정에 갇히는 순간 자유는 사라진다. 우리는 종종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자유를 빼앗는다면 그 관계는 결코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관계도 내 행복보다 중요하지 않다. 관계가 소중한 것은 맞지만 그 관계가 내 삶을 지배하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행복이 없다면 어떤 관계도 건강할 수 없습니다.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독립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면 그들의 통제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상대가 감정적으로 압박할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렇군요. 나중에 이야기해요. 이 한마디만으로도 상대는 당황할 것입니다.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없으면 난 못 살아. 나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이런 말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감정은 그들이 책임질 문제이지 내가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건 제 선택이에요. 이제부터 제 방식대로 해볼게요.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면 상대는 더 이상 쉽게 조종할 수 없게 됩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말했습니다. 너를 가두는 자를 사랑하지 말라. 관계는 소중합니다. 하지만 어떤 관계도 우리의 자유를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상대의 지배 아래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삶을 지키기 위해 단호한 결정을 내릴 것인가. 착한 얼굴 뒤에 숨은 도둑들, 이제는 끊어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악마보다 더 무서운 5가지 유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단체 카톡방에서 접근하는 사기꾼들. 아무렇지 않게 친근한 대화를 나누며 신뢰를 쌓고 결정적인 순간에 돈을 노립니다. 둘째, 다 너 위해서야라며 조종하는 사람들. 배려하는 척, 걱정하는 척 하면서도 결국 당신의 선택권을 빼앗습니다. 셋째, 작은 것부터 빌려가고 계산 미루고 당연하게 받기만 하는 사람들. 처음엔 별것 아닌 듯 넘어가지만 쌓이고 보면 엄청난 손실입니다. 넷째, 내가 힘들다를 무기 삼아 감정을 짓누르는 사람들. 불행을 핑계 삼아 당신의 공감과 희생을 당연시합니다. 다섯째, 나니까 널 챙겨주는 거야라며 통제하는 사람들. 관계를 빌미로 죄책감을 심어 당신을 스스로 올가매게 만듭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사기치려고 작정한 사람을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계획적이고 상대의 심리를 흔드는데 능숙합니다. 만약 이런 사람들에게 휘둘려 상처받은 적이 있다면 그건 절대 당신 탓이 아닙니다. 속상해할 필요도 스스로를 탓할 이유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라도 이들의 패턴을 알아차리고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의 악마들이 모두 사라지고 늘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